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어서 우리 49쪽에 이제 기초질서 위반 사범 단속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초질서 위반 사범이라는데 우리가 기초질서 위반 행위라는 말은 법에 뭐 용어가 그런 용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고 이제 우리 경찰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기초질서 위반 행위란 실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아니고 또 학문적으로도 무슨 이렇게 정립된 개념 이런 거 아니고 단지 그냥 경찰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거기 쭉 정의 있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경미한 위반 행위. 그래서 대개 위반하면 뭐 벌금, 징역 이런 건 아니고 그런 형벌은 아니고 범칙금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종류의 그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그런 제재를 가하는 그런 행위를 주로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셋째 끝에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위반 행위,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 몇 가지 위반 행위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관련해서 이러한 기초적인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푸지 말고 무관용으로 대응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강조하는 게 바로 우리 아까도 잠깐 나왔던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랑 경범죄 처벌법의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동그라미 1번 의의를 보면 경범죄 처벌법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가벼운, 그러니까 형벌의 종류 중에서도 가벼운 벌금이나 구류, 과류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래서 넓게 보면 아주 넓은 의미로는 형법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 또는 형법을 보충하는 성격을 갖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참고로 봤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이때 사망이 중요한 거예요.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그랬습니다. 자, 우리 현재 경범죄 처벌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른바 경범죄라는 것은 총 46가지 종류가 있어요. 46가지 종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 또는 어떤 행위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 어떤 행위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 이렇게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읽으면서 이제 법정형, 법으로 정해 놓은 형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셋으로 나눠서 서술을 했어요. 기억번, 다음에 위반 행위라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을 준다. 그래서 그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형 주게 돼 있는 벌 총 몇 가지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부터 보면은 50페이지에서 53조까지 40가지 유형의 경범죄는 1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구류형을 부과하거나 과료형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읽어보면 50페이지 빈집 등의 침입, 흉기, 은닉, 휴대 쭉 나오죠. 관명사칭, 그죠? 한번 여러분 노상방뇨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 받을 위반 행위로 되죠. 그 다음에 쭉 그런 얘기 나옵니다. 뭐 51조에 가면 구걸행위 이런 거 있죠. 또 이제 이런 거 쭉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죄가 되는 요건들, 무슨 죄목에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18번째 불안감 조성죄라고 있어요. 불안감 조성죄란 읽어보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을 불안케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이런 사람을 불안감 조성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 구류, 과료형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관련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판례 보니까 그 다섯째 밑줄 친 거 보면 버스 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를 할 생각으로 은밀히 모르는 사람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 이는 불안감 조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하고 기억해 두고요. 예. 그다음에 음주소란죄, 인근소란 등 이런 게 있죠. 자, 인근소란 등에 대해서도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좀 볼까요? 인근소란 등은 악기나 라디오, TV, 전축, 확성기, 종, 전동기, 모터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거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에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이제 처벌하는 죄입니다. 관련 판례에서 1번을 보니까 어떻게 낮에 자기네 집 앞에 복도에서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며 욕을 섞어서 조용히 하라는 말 한두 마디를 한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에서 말하는 인근소란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한편 2번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그 종교 전파하는 목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그죠? 아니면은 길거리에서도 막 떠들고, 주택가에서도 막 확성기로 떠들고, 이런 거 있죠? 자기네 종교 믿으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 선전하는 행위.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돼요? 이 종교 선전하는 행위가 이 경범죄 처벌법에서 말하는 인근소란 등의 죄에 해당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보장이 되며 종교의 자유 속에는 자기가 조용히 그 종교를 믿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종교를 타인에게 선교하는 행위도 그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이 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치게 어느 정도를 넘었을 때만 이 인근소란 등의 죄에 해당돼서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선교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장소, 시간대, 대상자,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정을 내려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쭉 나와요. 예를 들어서 24번 항목을 보면 위험한 동물을 관리 소홀해서 우리가 사나운 개를 묶어놓지 않고 풀어서 돌아다니게 해가지고 사람 놀라게 했다든지, 또 25번 동물 등에 대한 행패 등 해서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 이런 것도 이제 경범죄 처벌법상의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의 죄로 걸려서 10만 원의 벌금, 구류, 과료형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29번 공무원이 어떻게 돼요? 어떤 사건 사고 시에 이 돕도록 경찰이나 소방 등의 도우라는 의무를 부과했는데도 불응하는 자, 이런 자도 원조 불응죄라고 해서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 타고 또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물어봤는데 거짓으로 된 그런 인적사항, 타인의 인적사항을 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대고 이런 거를 이제 또 처벌하죠. 그다음에 미신요법도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 과다 노출도 있죠. 지문 채취 불응 여기 쭉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시간상 이거를 다 시험 문제 내는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 이제 아까 말한 판례가 있는 거 그런 거는 꼭 읽어보고 유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53쪽에 40번 항목은 뭐가 됐어요?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지속적 괴롭힘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스토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스토커 뭐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의사에 반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근을 해서 만나달라,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거나 또는 따라다니거나 잠복해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사람을 이제 처벌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됐어요. 그래서 이른바 스토커를 처벌하는데, 스토커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지속적으로 반복해야죠. 근데 어느 정도 반복을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죄가 된다고 볼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랑 사귀자고 사귀자고 요구를 했는데 싫다. 그러면 싫다 그래도 보통은 또 한 번 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을 하는데
싫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했는데도 계속 따라다니거나 만나자고 요구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이것도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해야죠. 그죠? 우리가 처음에 나랑 사귀자 했는데 바로 응? 그래 좋다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몇 번은 더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만으로는 명확치가 않아요. 어느 정도 반복을 해야 이게 지속적으로 괴롭힌 죄가 되느냐 하는 건데 사실 그건 좀 불분명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했는데도 우리 경찰 내부에서의 그 기준은 명확한 거부 의사를 3번 정도 표시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했다면 그때는 이런 죄목으로 적용하겠다 뭐 이런 지침을 내놓은 경우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에 보면 4가지 죄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을 부과한다 그랬죠. 그래서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 광고, 업무방해. 네, 그 다음에 암표 매매는 2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 네. 그 다음에 디귿번에 2가지. 관공서에서의 주치소란. 우리 이제 아마 뉴스에서도 보고 그랬겠죠.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지구대 파출소 안에서 막 난동 피우고 욕하고 경찰 때리고 응? 그 막 기물 파손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과거에는 이제 그 10만 원 이하의 이런 거로 다 처벌을 한다고 했는데 너무 약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높여놨죠.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관공서에서의 주치소란 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112라든지 뭐 이런 거짓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일어났다고 거짓 신고한 사람도 역시 60만 원의 벌금 구류 과료형으로 처벌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5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50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는 구속까지는 안 시키는데 50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구속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심한 사유면. 자, 이렇게 죄가 경범죄처벌법은 46가지로 정해놓고 2가지에는 60만 원 이하에서 벌금 구류 과료형 부과하고 4가지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나머지 40가지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해 놓고요. 그 다음에 4번 경범죄처벌법은 특성, 즉 일반 범죄인 처벌하는 일반 범죄 처벌하는 형법이나 처벌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하고 조금 다른 특성들. 그래서 기억번 첫째 줄 중요합니다. 경범죄처벌법은 방조범을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방조범은 이제 자기가 진짜 범행을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방조범은 그를 도와준 행위를 방조범이라고 그러죠. 방조범을 정범에 준해 처벌한다. 이렇게 해서 타인더러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도 죄를 지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둬서 방조범 내지 종범을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게 특성. 그 다음에 니은범은 어떻게 돼요? 경범죄처벌법은 미수범. 그러니까 미수범이란 건 죄를 지으려다 하다가 성공하지 못한 자를 미수범이라고 그러죠.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 처벌하지 않는다. 그것도 알아두고요. 디귿번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 그러니까 재판 선고할 때 집행유예는 못한다는 게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다만 벌금형 선고할 때는 형을 면제해주거나 선고유예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 꼭 알아둬요. 집행유예는 있을 수가 없다. 리을번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해서 벌금형이나 과료형을 선고할 때는 이게 재산형벌이죠. 벌금형이나 과료형을 선고할 때는 그걸 벌금이나 과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뭐예요? 그 액수 대신에 이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해서 동시에 선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은닉 도피하기한 죄도 처벌한다는 얘기고요. 비읍 어때요?
경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그러니까 경범죄를 저지른 위반자가 있는데 이거를 처벌을 하도록 기소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5년이다. 공소시효가 5년 내에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위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처벌해야지 5년 지나면 처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읍을 정리하고요. 공소시효를. 그 다음에 이응번.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는 긴급체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긴급체포라는 게 뭐냐면 현행범이거나 또는 현행범이 아닐 현행범에 준하는 자는 현장에서 영장 없이 바로 판사로부터 영장 안 받고도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 긴급체포라는 건 대상이 안 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현행범이라도 주거가 불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서만 체포가 가능하다. 그죠? 예.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응번 알아두고요. 예. 치읍번. 경범죄 재판 과정에서 위반자 즉 피고인이 출석을 안 해도 재판할 수 있는 게 특성입니다. 치읍번. 경범죄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자기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는 것도 허용된다. 예. 그리고 키읔번.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정할 수 있다. 예, 이런 것들 좀 특성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특성 알파벳 2번 티귿번. 형의 면제와 병가. 자, 어떻게 돼요? 경범죄 위반자 처벌할 때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형을 면제하거나 아니면 구류와 과료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돈을 얼마 내라고 과료로 부과하고 또 나머지는 그 구류니까 유치장 같은 데 가둬놓는 거죠. 이걸 같이 병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파벳 티귿번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10만 원 아니면 20만 원 아니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 즉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다만 그 아까 46가지 죄 중에서 44가지의 즉 아까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이거 받게 돼 있는 두 가지 죄 말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 받을 그런 44가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으로 보내질 않고 이제 위반자를 적발한 경찰서장이 벌금 액수에 상당하는 돈 얼마 내라 하고 이제 돈을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그걸 내면 재판 가지 않고 그걸로 모든 위반에 대한 제재를 끝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범칙금 통고처분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경범죄 처벌의 특례라 해서 통고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통고처분의 의의를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런 여기서는 경범죄 처벌법을 예로 하니까 이 경범죄 44가지 두 가지는 뺀다 그랬어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형 받을 위반행위 둘은 빼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 받을 위반행위에 대해서 정식 형사 절차로 재판 절차로 넘기는 것 대신에 위반자를 적발한 경찰서장 등이 벌금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즉 범칙금이라고 부르는 그거를 어디다 내라 하고 돈 납부하라고 부과하는 조치를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응? 그래서 거기 통고처분에 대해서 의의 하나 읽어두고요. 경범죄 처벌법상 두 가지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아까 범칙행위 두 번째 줄에 관공서에서의 주치소란하고 관공서에 허위 신고한 거 있죠. 요거는 이 통고처분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뭐로 가요? 직결 심판 절차라고 해서 형사재판 절차를 넘겨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통고처분으로 할 대상이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범칙자라는 거는 어떤 자예요? 범칙자란 통고처분 받게 될 자거든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행위를 해서 통고처분 받게 될 자인데 즉 범칙행위란 걸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래야 통고처분 받을 범칙자가 되는 겁니다. 응? 제외예요.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야. 이 통고처분할 대상자에서 제외야. 누구예요?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2번 구류. 말하면 유치장에 며칠 가두는 구류 처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다음에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그
18세 미만인 사람, 이런 사람은 넷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 그래서 통고 처분할 대상자에서 제외. 그렇죠? 예. 예. 범칙자 아닌 자, 범칙자로 보지 않는 자 넷 꼭 체크해 두세요. 예. 그다음에 범칙자로 해당되는 자에게는 이제 범칙금이라고 돈을 부과합니다. 응? 경찰서장이 위반자에게. 자, 그래서 그 밑에 내려오면 다시 한번 반복되죠. 통고처분 제외자, 아까 위에서 말한 동그라미 1번 범칙자로 보지 않는 사람 4명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하고, 동그라미 2번 이런 사람은, 동그라미 2번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제 위반자를 적발한 경찰서장 등이 재판 대신에 벌금 뭐 얼마 내라, 벌금 액수에 상당하는 돈 얼마 내라 이런 거 안 하고 바로 재판, 즉결 심판이란 약식 재판으로 회부해야 될 대상자, 이런 사람은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자도 어떻게 통고 처분하지 않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으로 넘겨야 돼요. 어떤 사람? 통고 처분을 했는데 통고 처분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주거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 그 밖에 통고 처분하기 매우 어려운 사람, 이렇게 셋에 해당하는 자는 통고 처분 제외. 알았죠? 여기 통고 처분 제외자 잘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통고 처분은 누가 하는 거다?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경찰서장이 하는 겁니다. 서장, 위반자를 적발한 경찰서장을 위두면 돼요. 예. 그러면 범칙금 납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납부기간 1차로 납부기간 10일 줍니다. 10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끝에 통고처분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요거 밑줄칩니다. 납부하도록 합니다. 단, 예. 예, 동그라미 2번 어떻게 돼요? 2차 납부기간, 그 1차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죠? 그러면 1차 납부기간 끝난 다음 날부터 따져서 끝난 다음 날부터 역시 20일. 예? 1차 납부기간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원래 내야 될 범칙금의 20% 더해서 내게 됩니다. 20% 더 붙여요. 이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어쨌든 뭐 1차 납부기간이든 2차 납부기간이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모든 난 거로 보고 다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가 나오는데 예, 뭐 한번 여러분 읽고 지나가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58쪽에 통고 처분 받고, 그러니까 정식 재판 가기 전에 재판에 앞서 너 위반했으니까 벌금 얼마 정도 나올 거에 대응해서 얼마 납부해라. 이거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그 58페이지에서 어떻게 했어요? 60페이지까지 보면 그 44가지 종류의 경범죄 행위에 대해서 범칙금이라고 통고 처분한 액수가 쭉 나와 있죠. 그 액수를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노상 방류하면 어떻게 돼요? 5만 원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부과하고 상대방이 1차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면 5만 원 그대로 끝나는 거고, 10일 내에 안 내면 2차 납부기간 내에 5만 원에 20% 더 붙이니까 만 원 더 붙겠죠. 그래서 6만 원을 납부하면 그걸로 처벌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납부기간 내에 통고 처분을 받고도 납부를 안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통고 처분한 경찰서장이 즉결 심판이라는 재판 절차로 넘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58쪽에 동그라미 1번 경찰서장은 아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 심판을 청구해야 된다. 그랬죠? 다만 즉결 심판을 해놨는데도 아직 판결 나오기 전까지 내야 될 금액의 뭐 50%더 갖다 해서 내면 즉결 심판 청구했던 걸 취하하거나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를 아직 안 했는데 50% 내면 즉결 심판 청구를 안 하거나, 청구를 했더라도 선고되기 전까지 50%더 내면 취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동그라미 1번 있고 2번 있어요. 즉 결국 동그라미 1번에 그 1, 2, 3, 4 4가지 통고처분서 받기 거부한 사람, 주거신원 불확실한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하기 매우 어려운 사람은 아예 통고처분 안 하고 바로 즉심으로 가는 거고, 4번 통고처분을 했는데 납부기간 내에 납부 안 한 사람도 즉심으로 넘기는 거죠.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그래서 동그라미 1, 2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한 대로 60페이지 상반부까지 통고처분 액수가 있죠. 그런 건 뭐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죠? 예. 관심 있으면 보도록 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로 가보세요. 60페이지 가면 즉결심판 절차법, 약식 즉결심판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즉결심판법도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즉결심판법은 1번의 의의를 보니까 뭐예요? 범죄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을 신속하게 재판하는 절차입니다. 약식 재판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줄의 일종의 특별한 형사 소송 절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간단한 재판 절차.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죠. 우선 즉결 심판 대상이 되는 범죄는 어떻게 돼요? 대상,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으로서 뭐예요? 20만 원. 판사가 선고할 때 2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형, 과료형을 처할 수 있는 사건. 이런 사건이 즉결심판 절차법이라는 약식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다. 다만 여기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이란 뭐예요? 판사가 선고를 할 때 20만 원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고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법정형이 아니고 선고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선고형 의미한다. 이것도 알아두고요. 자, 즉결심판은 법원에다 청구를 하는 건데 누가 청구하느냐? 경찰서장이,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청구합니다. 경찰서장, 관할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합니다. 자, 청구할 때는 어쩌고저쩌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즉결심판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거죠. 이때 2번 보세요. 서장은 즉결심판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판사에게 제출한다. 다 법원에다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즉결심판을 재판하는 관할 법원은 1번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 판사가 재판합니다. 지방법원 판사, 지방법원 지원 판사 또는 시군 단위로 있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원칙적으로 재판합니다. 1번 정도 보면 되고요. 심판이란 건 읽고 보세요. 그러니까 관할 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 청구가 들어오면 판사는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사건 또는 즉결심판 절차로 재판하는 것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인정할 때는 그때는 이제 즉결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한다는 얘기는 즉결심판할 사건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각하시켜서 재판에서 거절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돼? 이거는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사안이지 즉결심판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되돌려보내면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겠죠.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즉시 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개정 부분을 꼭 읽어보세요. 1번을 보세요. 즉결심판 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되 그 법정은 법원에 있는 법정만이 아니고 법원 이외의 장소라도 상관없는데 반드시 어디 해야 돼? 경찰관서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법정이어야 된다. 1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 보세요. 사망은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개정하지 않고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 즉 서류만 갖고도 심판할 수 있다. 개정 없이 서류만 갖고도 심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출석을 안 하거나 또는 정식으로 이렇게 법정 열지 않고 제출받은 서류만 가지고 심판할 수 있다. 다만 셋째, 이 선고를 할 때 유치장에 가둬두는 구류형을 선고할 때만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재판을 열어야 됩니다.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정 없이 재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류형일 때는. 그 다음에 그 밑에 피고인의 출석 및 불출석 심판. 원칙은 뭐예요? 피고인이 재판하기로 한 날짜에 출석을 안 하면 재판을 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개정할 수는 없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 피고인이 출석 안 해도 불출석 심판이 가능한 경우는 1번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즉 재산형벌을 선고할 때는 가능하고, 그다음 피고인 측이 출석하지 않겠다. 알아서 재판하시오. 출석하지 않겠다. 불출석 심판을 청구했을 때, 그럴 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와 증거 능력인데 읽어보고요. 증거 능력 보세요. 증거 능력. 예, 증거 능력의 위에 이제 세 줄이 있죠. 따라서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즉결 심판 절차에서는 다른 증거가 없어도 피고인의 자백만 가지고도 재판할 수 있다. 그렇죠. 유죄 선고할 수 있어. 자, 보강 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 가지고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응? 원래 정식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정식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 가지고는 유죄 판결 못 해요. 그 자백을 보완해 주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것만 갖고는 유죄 선고 못하게 돼 있는 건데, 즉결 심판에서만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유죄 선고할 수 있다. 단 전제조건. 그 자백은 뭐예요? 진짜 자기가 강요 협박받지 않고 임의로 자백한 거여야 된다 이거죠. 그게 두 번째 줄. 그러나 임의성 없는 자백 배제 법칙에 따라서 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 능력이 배척된다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배제 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임의성 없는 자백,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진짜 자발적으로 자백한 게 아니라든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 안 되는 건 똑같다. 1번 되게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2번은 원래 정식 형사재판 절차는 경찰이 진술서, 조서 작성한 거는 증거로 인정이 안 돼요. 검사가 작성한 조서만이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즉결 심판에서는 경찰이 작성한 조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진짜 경찰이 작성한 조서인데 그 피고인이 다 읽어보고 자기가 진짜 인정하고 임의성과 진짜 진실하게 작성된 거라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특징. 예. 그 다음에 3번 피고인이 아닌 자가, 즉 말하자면 범죄자가 아닌 다른 관련자, 목격자라든지 이런 제3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증거 능력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거 능력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선고는 유죄 선고할 수 있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면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고, 소송을 면하는, 그러니까 재판을 안 하는 거죠. 면소 내지 공소 기각 선고할 수 있고 이런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세요. 예. 자, 그러면 즉결 심판 선고가 나왔을 때 이에 승복 못하겠다. 그러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결 심판 선고에 불복하는 자는 피고인일 수도 있고 청구했던 경찰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피고인이 즉결 심판 선고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려면 즉결 심판 선고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어디다가 7일 이내 밑줄 어디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러니까 자기 즉결 심판 청구를 했던 경찰서장에게 정식 재판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장이 다시 관련서를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죠. 자, 동그라미 2번은요. 만약에 즉결 심판 선고가 나는데 거기에 불복하는 경찰서장은 무죄가 나왔다든지 면소 공소기각이 선고된 경우에 그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경찰서장은 어떻게 돼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정식 재판 청구하려면 관할 검사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번 정리하세요. 예,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판례 중에 1번 하나 봅시다. 즉결 심판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 즉결 심판 선고한 내용보다 더 불이익한 판결은 못 내린다는 뜻입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는 거 이랑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63쪽에 즉결 심판의 실효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 즉결 심판 선고를 했는데
정식 재판이 청구들아 다시 들어가서 정식 재판의 선고가 판결이 나온 때는 즉결 심판 선고한 건 효력이 자동 그때부터 상실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한 줄 알아두기 바랍니다. 응? 예. 그 다음에 그 유치 명령 하나만 더 할까요? 동그라미 1번. 판사는 즉결 심판을 했는데 구류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주소가 없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는 5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즉결심판 절차법의 주요 내용을 봤고요. 즉결심판 절차법이 정한 이런 즉결심판이라는 것은 일반 형사소송법 이런 거에 비교해서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는 거를 간단히 보면 기억법 뭘 인정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는 어떤 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법원에 처벌해달라고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걸 기소라 그러는데 기소는 누가 하게 되냐면 검사만이 하도록 돼 있어요. 단 예외가 바로 이 즉결심판 청구할 때만은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번 우리나라 검사의 기소득점주의라는 걸 인정하는데 검사의 기소득점주의를 예외로서 인정된다고 평가됩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요. 하지만 니은번 뭐예요? 당연한 결론이죠. 경찰서장이 어떤 범죄자라든지 이렇게 범죄자를 즉결심판에 넘길지 그렇지 아니면 여러 사정을 헤아려서 뭐야? 즉결심판에 넘기지 않을지 이거는 알아서 판단한다는 얘기죠. 기소 편의주의가 역시 적용된다는 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 적용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심림이 재판하는 장소 아까 공부한 거 생각해보세요. 심림이 재판하는 장소는 반드시 법원 내에 있는 법정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법원 밖에 있는 법정에서도 즉결심판할 수 있는데 다만 경찰관서 안에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찰관서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법정에서 재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불출석 심판이 가능하다. 단 그거는 벌금형이나 과료형을 선고할 때만 그렇고 구류형을 선고할 때는 불출석 심판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재판할 때 뭐예요? 벌금 과료형 선고할 때는 서면 심리 즉 서류만 갖고도 이제 재판 열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도 선고할 수 있다 그래서 단 이것도 어떻게 돼요? 구류에 처하는 경우만은 불출석 심판과 서면 심리만으로 판결 못하죠. 리을 미음 다 같은 얘기다 보면 되고요. 벌금 과료를 선고할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읍번은 읽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시옷은 증거능력 특징 아까 얘기했죠. 피고인의 자백만 원을 가지고도 유죄 선고할 수 있다. 단 그 자백은 임의적인 자백이어야 되고 그죠? 그런 거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즉결심판 절차법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생활안전경찰 파트에서 다루는 업무 영역이 총포도검 단속입니다. 그래서 총포도검 화약류 관리 단속이라 해서 관련된 법이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제 만들어서 또 최근에 개정이 됐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곧잘 나오는데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총포, 도검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주로 문제 냅니다. 자, 여러분들 총포와 도검, 화약류는 각각 별도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총포란 한마디로 총과 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라고 써놨나 보세요. 총에는 뭐뭐 들어가 있어요? 총, 정의를 보세요. 첫째 줄. 권총, 소총, 기관총. 그죠? 포, 이게 총포예요.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장약총, 장약총포, 공기총, 총포신, 기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총포의 개념에는 총의 종류하고 총하고 포하고 그 부속품을 포함해서 말합니다. 총포 속에는 총과 포와 그 부속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살펴보죠. 자, 법시행령, 대통령령에 총 뭐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권총, 기관권총 포함해서 권총, 소총, 기관총, 그다음 뭐예요? 응?
두째 줄 엽총, 사격총. 사격총에는 뭐 산탄총, 강선총, 공기총, 가스총 이런 거 포함되죠. 어획총, 예, 이런 총들이 군안, 구명총, 마취총 다 들어갑니다. 그죠? 총의 종류 있고요. 네, 포, 뭐 소구경포, 중구경포. 어쨌든 뭐 이건 꼭 외우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총과 포가 이렇게 구별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관련 부품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총포 있죠? 예. 자, 총포의 부품도 다 포함되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총과 포 부품을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그 다음에 66쪽에 도검, 예, 도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도검은 첫째 줄 칼날의 길이가 얼마 이상. 원칙적으로 도검이라고 하려면 이 법의 규제를 받는 도검은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입니다. 자, 그거 외우세요. 원칙적으로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인 걸 말합니다. 이상으로서 이제 끝에 가면 성질상 흉기로 쓰이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해놓은 것, 그죠? 이런 걸 말한다. 읽고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이 법의 규제를 받는 도검으로 정의한 게 뭐 있어요? 월도, 장도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정의 잘 보세요. 8번 제크나이프라고 하는 건 칼날 길이가 6cm 이상 것만을 말하고 비출나이프는 칼날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0번 칼날 길이가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크나이프, 비출나이프 이런 거 잘 공부해 두세요. 거기 괄호 속의 내용들. 예. 그 다음에 뭐 화약류라고 하는 거는 화약과 폭약, 화공품까지 포함합니다. 화약, 폭약, 화공품, 화공품도 화약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분사기 있죠, 전자충격기, 석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공부하면서 분사기에서 셋째 줄 끝에 뭐는 제외야? 살균, 살충, 산업용 분사기는 이 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전자충격기도 셋째 줄 산업용, 의료용 전자충격기는 제외고요. 포함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석궁이라는 게 나오죠. 석궁도 두째 줄 끝에 국궁, 양궁에 속하는 것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외되는 거 유의하면서 이 정의를 잘 여기 2조의 정의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왔어요. 그것을 좀 잘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규제 권한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총포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제조업 허가권자는 누구냐? 제조업은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1, 2번 둘로 나누세요. 자, 총포 화약류 제조업은 누가 허가권자예요? 응? 자, 그렇게 연결하세요. 총포 화약류 제조업 허가권자는 경찰청장. 그리고 나머지 동그라미 2번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제조업 허가는 셋째 줄 지방청장. 응? 구분해 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판매업 허가는 가리지 않고 총포,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다 합쳐서 판매업은 지방청장이 허가권자예요. 그래서 판매업 허가의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판매업은 지방청장 하나입니다. 종류 안 거리고. 예. 판매업.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죠. 우리 영화에서 쓰이는 뭐 이런 총포, 도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임대업을 할 수가 있어. 예? 영화 소품용 이런 거 임대업 할 수 있는데 그 임대업도 셋째 줄 지방청장의 허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이번에는 수출입 허가. 자, 67 총포, 화약류 수출입 허가는 경찰청장. 그 외에 도검, 분사기, 석궁 이런 거는 지방청장의 허가. 구분해 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68쪽에 동그라미 사망 나왔고 소지 사용에 관한 규제. 그래서 거기에 모의총포의 제조 판매 소지 금지 있죠? 그거 읽어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누구든지
예? 말하면 모의 총포를 제조 판매 소지하면 안 되며 다만 수출 목적일 때는 예외로 한다. 그죠? 수출 목적으로 할 때는 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거 조항 읽어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포 등 소지 허가 권한자는 누구냐 이랬는데, 자 여러분들 거기 꼭 외우세요. 동그라미 1번에 예, 1번 총포. 예, 총포는 원칙적으로 누구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총포 소지 허가는 원칙이 지방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총포는 지방청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단 어떻게 돼요? 2번 총포 중에 외웁니다. 예. 엽총, 가스발사총, 공기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 군안, 구명총,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은 서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응? 따라서 그러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권총, 소총 이런 겁니다. 응? 그러니까 권총, 소총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외에 엽총, 가스발사총 이런 나머지 총 종류하고 도검, 분사기, 석궁, 전자충격기는 관할 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요거 꼭 외워야 됩니다. 예. 그리고 좀 복잡하죠. 예. 일단은 동그라미 1번에 그 1, 2번 나누는 거를 잘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들이 이 동그라미 2, 3번 같은 거예요. 2번을 보면 어떻게 돼요? 건설 공사나 경비를 위해서 뭐야? 그 산업용총, 가스총, 가스발사총, 마취총, 분사기,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5줄에 예? 소재지 관할 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 경비 등을 위해서 소지할 때는 서장의 허가를. 3번 영화 연극을 위한 소품용으로 소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방청장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여기 좀 다르죠. 그러니까 2번, 3번에 어떤 때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 유의해 두세요. 그 다음에 69페이지 예, 이 소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결격사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있는데 그 총포 등 소지 결격 허가받을 수 없는 결격자. 자 동그라미 1번에 69페이지에서 1 보세요. 1. 20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총포, 도검 등 소지 허가 못 받습니다. 20세 미만자. 단 20세 안 됐지만 우리 뭐 사격 선수, 국가대표라든지 이런 체육 선수는 예외로 한다는 얘기죠. 예. 자, 뭐 그런 얘기 있고요. 뭐 각종 무슨 범죄 경력자도 안 되고, 예. 그다음에 그 6의 3 같은 거 이런 게 거기에 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죄로 5년 이내에 또 벌금 이상의 형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 안 지난 자 이런 사도 음주해가지고 또 총기 홧김에 발사 뭐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추가됐습니다. 소지 결격 사유로.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특별히 같이 공부를 안 해도 읽어 나가고요. 그 다음에 71쪽에 꼭 봐야 될 거 화약류 사용. 71쪽으로 가세요. 화약류 사용. 자 동그라미 1번 화약류 발파 연소하려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얻어야 돼요? 사용 장소 관할하는 서장의 허가를 얻도록 돼 있다는 거. 화약류 사용. 그 다음에 다만 뭐야? 우리 광산에서 그죠? 뭐 한다든지 그럴 때는 예외를 치고 있습니다. 자, 화약류 사용 보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그 다음에는 73쪽으로 가세요. 그 중간에 거 여러분들 한번 쭉 읽고 가고요. 73쪽에 화약류 저장소 설치 허가라고 맨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거 잘 공부해야 돼요. 화약류 저장소 설치 허가. 그래서 그 표로 있죠? 1급 저장, 2급 저장소 뭐 이런 쭉 있는 거는 그 저장소를 설치하려면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상급 저장소와 간이 저장소는 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거 외워두고요. 구분해서
화약류 운반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예? 출발지 있죠? 처지 끝에 발송지를 관할하는 서장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응? 예, 그것도 체크해 놓으시고요. 응? 그 다음에는 뒤로 갑시다. 예. 그래서 이 화약류에 관한 이 법조문 그 정도 하면 예, 지금까지 나온 문제 유형에는 거의 다 대처가 됩니다. 응?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 사격장 얘기 나와요. 여러분 75쪽에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나오는데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관심 있으신 분은 예, 한번 읽어보고요. 특별히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까지 또 하고 쉬었다가 이제 여성 청소년 보호 활동이란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죠.